통일부가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해당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과도한 여론몰이라며 자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통일부가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데 일단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저는 사진 보면서 어릴 때 시골에서 봤던 장면, 그러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소나 돼지가 네. 발버둥 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대를 하고 포성줄로 손만 묶은 게 아니라 팔도 묶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적십자사 직원들이 데려간 게 아니라 경찰 특공대가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어디 끌려간지를 몰랐겠죠. 눈을 떠보니까 앞에는 인민군이 서 있고, 아, 여기가 판문점이구나. 군복을 입은 인민군이 서 있고, 사지가 풀려서 쭉 앉았고, 한 사람 보니까 벽에다 머리를 박았다 그래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 북한 넘어가기 싫어요. 북한 넘어가면 저는 죽어요. 뭐 뻔한 운명이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부터 먼저 들었어요. 네. 이강윤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때는 왜 이런 게 공개가 안 됐는지 또는 못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좀 규명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항이 한 사람은 굉장히 격렬했다고 그러죠. 뭐 머리를 부딪히기도 하고. 이분들이 이 북한 주민 두 사람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시신을 지금 어느 쪽에서도 확인한 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진실 규명은 해야 합니다. 다만 이게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교하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일부 한간의 의심 같은 것도 있다는 것을 면밀히 밝히면서 과연 팩트가 정확히 규명이 될지 솔직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진실 규명이 제일 앞서는 게 아닌가. 양측 다 정치적인 공격이나 해석 이런 것들은 지금은 조금 일단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진실 규명 얘기했는데 일단 정부하고 통일부에는 여기에 대한 의지는 좀 확고한 것 같아 보입니다. 진실 규명. 이거는 밝혀내야죠. 왜 그러냐면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 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시로 한다. 다시 말하면 북한 주민도 헌법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나 남쪽으로 이탈한 탈북 주민들은 우리 국민임이 명백한데 이 절차를 제대로 밟았느냐. 다시 말하면 첫째는 귀순 의사가 네. 확실했느냐. 지금 보면 확실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정부 발표를 보십시오. 이 사건이 벌어진 게 2019년 11월 2일이에요. 2일인데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11월 7일 날 넘겨준다. 5일 후에. 그것도 우리 정부가 먼저 발표했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아직도 기억나요. 국회에 출석 중이던 국가안보실 1차장 김유건 차장이 핸드폰을 들고 있던데 그게 사진이 찍혔어요. 망원 렌즈. 그럼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충성, JSA, 대대장 누구입니다. 임모 중령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5시 북송시킵니다. 그래서 발표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불어버려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 이분들이 흉악범이라서 이탈 주민 보호법 대상이 아니고 국제협약상 난민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나와서 귀순 의지가 없었다. 귀순 의사를 확인한 오락가락했다. 귀순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지금 보면 안 들어가려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버퉁거리는데 귀순 의사가 왜 없었겠어요.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보면 11월 2일 날 넘어와서 자, 죄를 지었다 싶어서 그러면 적어도 3일간의 합동신문 과정과 거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가 이제 드러나는 게 이미 사흘 후, 신문 사흘 후에 이미 북한에다 우리가 인계하고 싶다. 북한이 공식 요청도 안 했어요. 우리 공화국 영내에서 흉악범을 저질렀던 김모 이모가 귀국 영역에 남한으로 넘어갔다고 한다. 돌려보내십시오라는 공식 요청이 있기 전에 우리 정부에서 먼저 11월 5일 날 납포한 지 사흘 뒤에 북한에다가 인계하고 싶다고 요청을 했어요. 바로 북한에서는 인수하겠다. 11월 6일 날 통보 왔고 11월 7일 날 그래서
판문점에서 넘겨준 거예요. 이 과정이 제대로 된 거냐? 우리 쪽에서는 그래도 실제 뭐 16명 죽인지 안 죽인지는 그 사람들의 진술밖에 없겠지만 적어도 그래도 조사하고 귀순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하고 하는 보통 걸리는 두세 달 내지 서너 달의 합동신문 과정도 안 거쳤다는 점. 그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도대체 이렇게 빨리 졸속화로 넘겨준 것은 무슨 뜻이냐 의문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포인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흉악범이기 때문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고 네. 또 흉악범이더라도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고 너무 빠른 시일에 보낸 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얘기를 해볼까요? 16명을 살해한 게 사실이고 그럼 대단한 뭐 흉악범이죠. 근데 북한 주민에 대한 수사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는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마 방금 신 의원께서 수사권이라는 용어를 우리 사법기관이 기소나 처벌권을 행사하기 위한 수사권의 의미로 쓰시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사건 발생은 이쪽 지역이 아닌 건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얼마나 조사를 할 수 있는지는 이상합니다. 다만 우리 이런 적은 있습니다. 이것과 꼭 동일시하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요. 어로 작업을 하다가 단순 월경, 선을 넘는 경우가 북측에서도 있었고 남측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그렇게 긴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 서로 돌려보낸 적도 있긴 하거든요. 물론 이분들이 어로 활동을 하다가 뭐 순간적으로 선을 넘어온 것은 아닙니다만 보면은 북측 군도 이들을 한때 추적했고 우리 측도 출동을 해서 나포 형식으로 데려고 온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란의 여지는 충분히 있고요. 다만 지금 이라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차라리 지난번 서해에 공무원 북월경으로 추정됐고 피격됐고 화장까지 당했던 그 건하고 지금 일맥상통하게 이루어지는 이른바 안보문란 이런 말도 쓰고 있는데요.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디까지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북한 측의 협조 없이 우리가 규명해낼 수 있는 팩트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서로 충돌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 점은 저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북한 선전 매체가 이거 신북풍이다라고 하면서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아니, 저는 그 네. 앞에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어떻게 나온 이야기죠? 원적으로 돌아가면. 제가 듣기로는 이런 거예요. 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바로는 북한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바다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하모인가 어디로 들어갔다가 다시 도망쳤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에서 파악한 거는 북한이 이 범인들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뭐 무전을 했거나 그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지 북한 측의 공식 문서로 없단 말이에요. 제 말은 적어도 우리 쪽에 넘어와야 돼. 북한이 먼저 요청을 해야 돼요. 우리의 예를 들어서 남한의 언론 보도를 보니 우리 공화국 영내에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두 사람이 월경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흉악범죄를 저질렀으니 인도를 빨리 해다오 하는 공식 요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절차가 제대로.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그들의 범죄 행위가 뭐냐? 당신들의 인민검찰청에서 조사한 걸 보내봐라. 자강도든 뭐 하몽이든. 그러면은 북한에도 어떻게 하겠어요? 보내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됐다면 우리 쪽에서는 이 사람들에서 자 북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신들은 뭐 어떤 거냐 맞춰본다느냐 아니면 이른바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공조수사. 그것도 사실은 가능한 대목이잖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그 정도로 잡으려고 한다면 그래서 이걸 빌미로 이걸 근거로 해서 뭔가 오고 가고 했을 텐데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만 북한에 있는 공식 요청이 있기 전에 우리가 이미 사흘 만에 자 중단 합동신문 중단 넘겨줘야 돼. 그 왜 그랬느냐? 지금 다 나오지만 당시에 하노이 빅딜 이후에 북한에 뭔가 시그널을 보내고 싶어하고 남북 관계를 잘 풀어봐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렇게 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정인 거예요. 결정적으로는 부산에서 그때 한국과 아시안 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 초청하려고 그 11월 달이었어요. 2019년 11월 달. 초청장 보내고 했던 기억이 나잖아요. 이거는 북한에 대해서 과도하게 해준 거다. 그러니까 설사 16명을 죽였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북한이 급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우리 쪽에다
수사 자료도 보내고 인적 사항을 보내고 이런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 거고 네. 이들의 기순 의사에 대해서도 뭐 협의회가 있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 이 사람들은 기순 의사는 명확하지만 정말 북한 측의 설명을 들어보고 증거를 보니 이들 흉악범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법원의 판결이나 아니면 정부의 협의의 결정에 따라서 다시 북한으로 뭐 보내주고 이건 가능하다고 하지만 알겠습니다. 국내 절차 아무것도 안 거치고 사흘 만에 수사 끝, 조사 끝, 닷새 만에 북한을 저렇게 강제 북송한 것은 굉장한 저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게 생각돼요.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안보 문란 TF를 내면서 좀 전 정권의 수뇌부를 겨냥한 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각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일종의 윤석열 새 정부의 일종의 과거사 바로잡기, 뭐 혹시 이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과거사라고 하기엔 너무 가까운 일이고 지금 검색하면 맨 위에 바로 뜨니까 과거사 바로잡기가 좀 용어가 그렇긴 합니다만 진실 규명은 저는 서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정부건 지금 정부건. 그리고 앞으로 북한과의 교섭이 됐든 협의가 됐든 관계 설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해둬야겠죠. 왜냐하면 박영근님 잘 아시겠지만 팩트는 하나지 않습니까? 팩트를 얼마나 알아내느냐가 문제이지 팩트는 하나거든요. 그럼 서로를 관계 설정을 위해서 팩트에 최대한 근접을 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네. 이를테면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도 어디까지 진실규명이 가능할지라는 것이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지 않은 거라면 저는 이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그리고 통일부에서 실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대로입니다. 이게 불과 3, 4년도 채 안 된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를 우리 측 내부 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봐요.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면 그것 또한 그대로 밝히는 게 저는 일단은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 정부의 윗선을 더 겨냥할 것이다. 그것은 너무 좀 뭐랄까 좀 독단적이라기보다는 사전에 너무 좀 굉장히 좀 해석을 정치적으로 이미 방어막을 친 느낌이 들어서 우리 이강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확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문제는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냐. 그래서 그들이 이런 고의적이었느냐 아니면 뭐가 있었냐는 사실관계가 나온 다음에 판단할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전 정권의 핵심, 다시 말하면 좀 더 좁히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겨냥한 거 아니야 이거? 내지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정치적 수사다.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네. 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이 프로그램 초반부에 현 통일부 대변인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데 잘못됐다고 판단한다. 이 말은 잘못됐다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다른 쪽에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은 조금 순서가 안 맞았거나 앞뒤가 좀 논리적으로는 일단 비약 같아요. 수사를 정확히 지켜보겠다. 그리고 우리 통일부는 모든 자료를 피조사자의 입장에서라도 제출하고 응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그건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 정확하게. 네, 그 부분은 이제 두 분의 의견이 합치가 됐다는 걸로 이 소장님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국민의힘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에 좀 내부 수습이 됐습니까? 큰 줄기는 잡혔다. 큰 줄기. 이렇게 골간, 뼈대는 확립됐다. 무엇으로 확립되냐? 네. 권성동 원내 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으로 확정됐고 여기에 대해서 당내 아무런 이견도 나올 수 없는 분위기죠. 왜 그러냐? 네. 조기 전당대회파, 비대위파, 비대위로 가든지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빨리 하자는 쪽에서도 지금의 이 국면에서는 당이 원심력이 커지는, 당이 분산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지경이잖아요. 네.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죠. 정당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 떨어지는 마당에 이런 이야기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 묻어갔다. 그래서 뼈대는 잡혔는데 아시는 대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내용, 그 이준석 대표가 어디서 또 풀수 한마디 하면 네. 빨리 안 물러나냐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올 수도 있고 예. 6개월 동안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 지고 원탑으로 혼자서 이렇게 당권을 지고 가는 것은 용납 못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당내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올 가능성은 좀 남아있죠. 예. 6개월 동안 지금 원탑 얘기하셨잖아요. 두 개의 힘을 다 갖고 있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양날의 검이 됩니까? 아니면 확실히 유리한 겁니까? 이 권성동 대표한테. 저는 후자로 보지. 확실히 유리해졌죠. 이렇게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은 언론에서 그냥 좀 한자락 까는 그런 표현이고 제가 보기에는 명분도 가져갔죠. 윤석열 대통령도 어찌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보면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포지션과 하는 게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다른 당권 예비 후보자들은 화가 나겠죠. 그렇죠. 뭐지 이런 생각. 예를 들어 김기현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도 그런 생각을 함직한데 말 못하는 분위기라는 거는 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1월까지 대표 대행도 하고 내년 4월 되면은 원내대표 내려놓고 내년 6월에 만일에 전당대회 열면 굉장히 당의 지지율도 올라가면 올리면은 권성동 대표의 공도 되고 이준석 대표도 잘 정리되면 모든 공이 돼서 당내에서는 입지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 대목을 김기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은 마뜩찮아할 텐데 이서 공격할 수단이 제가 보기엔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예, 일단 권성동 대표한테 워낙 유리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분석이라기보다는 정확한 대변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전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 아시다시피 정치적 지분도 별로 없었고 자체 정치적 기반도 거의 없었던 분입니다. 그게 그 후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또는 후보가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이른바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등등 또 문재인 정부까지도 자기 확실한 정치적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정치인 출신의 대통령과는 그런 점에서 매우 다르죠. 네. 그런 정부의 초기에는 당권 경쟁이 각축을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솔직히 저는 국민의힘의 앞날을 잘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뭐 권성동 대표에게 많은 게 집중되어 있는 듯도 하고 며칠 전 대통령과의 만찬에 장제원, 이진복 정무수석과 전 당선인 비서실장은 불참했다는 게 꼭 우연인지 잘은 모르겠어요. 다만 윤석열 확실한 지지 기반이 없는 당에서의 앞날은 대단히 불투명하고 그만큼 변동 소지도 크다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은 일단은 한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의 리스크는 일단 벗어났습니다. 이준석 참 입에도 올리기 뭐한데 이준석 성상납 무슨 리스크 징계 리스크 우리 8달간 얘기해 왔어요. 작년 12월부터. 세상에 단일 사건으로 8개월간이나 이렇게 지속된 미제 사건은 저는 처음 봅니다. 근데 증시에서도 그렇지만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일단은 안개가 걷히면 뭐가 가르마는 좀 타질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일단 국힘은 최악의 상태는 벗어났는데 이준석 대표가 행사할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이준석 대표가 SNS 자맹 그러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제 무등산 간 사진 올렸단 말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현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누구는 강력 대응하라. 첫째는 이준석 대표 보고 전부 다 수용하라. 수용을 하고 안 하고 수용을 할 수밖에 없고 수용이 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징계가 내리지금 수용하라는 주장은 말이 안 돼. 그 소위는 자진 사퇴냐 아니냐만 남은 건데 자진 사퇴할 가능성 우리 전 국민의 안대로 가능성 제로예요. 왜? 자진 사퇴하는 순간 모든 걸 인정하는 게 되겠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자진 사퇴 안 할 거예요. 그럼 남는 거는 뭐냐? 저항을 하겠죠. 어떤 형식으로 저항할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정치에서 항상 밀리면, 지면, 양보하면 더 죽더라는 논리로 저항하라는 파가 있을 테고 저처럼 근신하고 제발 좀 조용히 있어라. 그래도 때가 온다. 이런 사람도 있을 때만 소수 의견일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항을 할 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광주는 무등산에 올랐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때 광주 많이 찾아가고 제가 한 거 저 아시죠?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런 일을 했잖아요. 맞아. 이준석이가 참 광주에 신경을 많이 쓰죠. 호남에. 2030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떠올리게 하는 그러고 저는 판단이 돼요. 아니면은 의미 없이 의미 없다의 평가보다는 그냥 생각 없이 갔는데 우리가 해석을 좋게 해주는 걸 수도 있는데 글쎄 제 생각에는 과거를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공이 뭐 있느냐 대선 승리에 지방선거 승리에 아니에요. 공 많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읽혀져요. 저는.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예비 경선 비용도 엄청나더라고요. 그러게요. 뭐 1억에 가까운 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돈을 다 내면서까지 당 대표는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 이 사법 리스크 얘기가 아마 반 이재명 당 대표에서 계속해서 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효과는 있겠습니까?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솔직히 이 당도 참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우선 당내 예비 경선에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고 정치 개혁을 해야 할 건 바로 이런 대목부터다. 그 돈들이 다 후보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내서 하겠습니까? 정치자금 지원받거나 국고에 의한 정당 지원법이거나 아무튼 그런 거겠죠. 아니면 정치자금 성금으로 모아진 것이거나. 그 나무 돈입니다. 네. 자기 돈 같이 아껴 써야죠. 일단 그건 낭비적 요소고요. 이재명 대표의 출마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는 것 같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런 말씀 제가 입방정일지 모르지만 당선되는데도 크게 어렵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게 안팎의 공통된 관측인 것 같습니다. 우리 뭐 현실은 현실로 인정해야겠죠. 문제는 통합을 할 것이냐 혁신을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어느 쪽 그룹의 사람의 마음을 잡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여의도 직업 정치인들에게 나 이재명을 강조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사람들에게 직접 호소해야 하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핀트가 만약에 안 맞는다면 우리 핀트가 안 맞으면 사진은 뿌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먼저 찍고 싶은 것, 강조해서 찍고 싶은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 비이재명 이렇게 나누는 것은 언론에서 보는 편의적 구분법에 불과한 게 아닌가. 두 측이 진정성 있게 소구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를 좀 더 진솔하게 서로 밝히고 국민의 뜻을 묻는 것. 어차피 뭐 크지는 않지만 국민 여론조사도 한 30% 이번에 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비슷한 질문입니다만 당연히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될 것이다라고 모두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되고 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강한 검찰 공화국이다라고 민주당이 지적을 해오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불거지는 거죠. 불거지는 거예요. 네. 질 수밖에 없다는 표현 안 쓸게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언론에 했던 이야기가 저는 주목됐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는 지방선거의 패배에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저도 책임 있습니다.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물었더니만 이재명 후보를 제가 개항을 해 공천한 게 잘못된 겁니다. 공천을 잘못 줬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랬습니까? 그럼 왜 출마한 걸로 보입니까? 정치 보복에 맞서서 방탄의 의지가 있었던 것 같다. 뜻이 있는 것 같다. 이번에 그러면 대표 나가는 것도 이재명 의원이 대표 나가는 것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까? 그럴 것으로 보인다고 박지원 위원장이 이야기를 해요. 박지원 위원장이 신뢰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당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보십시오. 몇 개입니까? 대장동이다, 무슨 백현동이다, 성남 FC 문제다, 또 뭐 도지사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이다, 또 변호사비 대납이다. 경찰이 몇 개 하고 그 수원지검이 어디서 하고 있고 중앙지검이 하고 있고 경찰, 검찰 5군데인가 제가 기억하는데 보통 리스크가 아니죠. 물론 실제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어느 정도 뭐 수사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제3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뭔가 있겠네. 5개를 다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고 그래서 저렇게 당대표를 하려고 하나? 야당 당대표가 되면 만약 방탄국회도 열고 야당이 170 몇 석으로 똘똘 뭉쳐 막아내면 시끄러워지겠는데 이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들죠. 그 시중에 8월 중하순경에 이재명 소환 내지는 뭐 강제 수사, 기소 뭐 이런 얘기가 파다해요. 얼마나 파다하면 저같이 과문한 사람도 들었는데 그게 당대표가 되면 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로부터 그게 어느 정도 방탄하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요? 의원 신분은 회기 중인 의원 신분은 현행 법에 의해서 약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저 신성범 전 의원께서 옛날에 그 날렸던 KBS 기자 하시던 때처럼 뉴스 브리핑 하듯이 지금 이재명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를 손꼽아서 5개 차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전부 다 대선 전에 다 나왔던 얘기고요. 일부 법인카드 이 건은 서로 수사하자 그랬고 대장동 것도 지금 서로 다 국민에게 공언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당대표 출마가 본인의 방탄 보신을 위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당대표 돼봐야 별로 보신 안 됩니다. 그 언제까지 만약에 소환한다고 합시다. 언제까지 소환에 불응할 것이며 그럼 강제 구인하면은 당대표만 되면 구인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지나친 것인 것 같고요. 수사는 제대로 옳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대장동이건 무슨 동이건 그 이제 동자 들어가는 거 아주 지겨운데 그거 끝내고 넘어가야지. 내년에도 이럴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